네, 안녕하세요. 방송 조작 15번째입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가 2016년에 발생했던 북해 식당 문제를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달 그리고 9월달에 이 북해 식당 종업 문제를 가지고 국제 법률가 단체가 우리 한국에도 오고 북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작에서 우리 북해 식당 이 관련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저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경옥 변호사님이 늘 이 북해 식당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요.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8월달, 9월달 많이 바쁘셨겠어요. 요 이제 국제 법률가 단체에서 한국도 왔다가 이제 북에도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해 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제 진상 조사단이 종업원들이 탈북을 한 것이 아니라 남측에 의해 납치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네. 남쪽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렇죠. 8월 말에. 남쪽을 방문하셔서 그 남쪽의 방한 진상조사 결과 담은 중간 보고서를 네. 8월 29일 기자회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고, 네. 8월 30일 북경을 가셔서 네. 8월 31일에 평양을 가셔서 2일, 3일 방북 진상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담은 평양에서의 중간 조사 보고서를 9월 4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좀 하나씩 먼저 일단 8월 29일 날 남측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어오셔 조사한 다음에 발표한 중간 보고서의 핵심 내용.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평양도 가셔서 네. 뭐 평양에서 가서 가신 활동 이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거기서도 발표하신 중간 내용. 네. 요걸 좀 간략히 핵심적인 부분만. 핵심적인 부분만. 네. 우선은 이 북해외 식당 종업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제 법률가 단체. 네. 좀 이름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국제민주법률가협회라고 IADL과 아시아 태평양 법률가 연맹이라고 콜랍이라고 합니다. 콜랍. 네. 이 공동으로 국제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 분의 변호사님이 방한하셨어요. 네. 일본의 준 사사모토 변호사님, 그리고 이탈리아의 미콜 사비어 변호사님, 인도의 니루포 바그왓 변호사님, 네. 세 분이 방한하셔서 진상조사 활동을 26, 27, 28일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국가인권위원회, 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네. 그 다음에 이 사건 납치인 범죄임을 지배인과 종업원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폭로했던 JTBC 관계자들을 면담을 하였고, 또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북해외 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사건 대응 TF라는 민변, 제가 팀장으로 있는 민변 변호사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북한 종업원, 북해외 식당 종업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29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우선은 가족들과의 어떤 상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국 정부 기관들에서 어떠한 도움을 준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피해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한 방안에서는 종업원들과 지배인들을 신변 보관을 통해서 만나려고 했지만 지금 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신변 보호 업무와 무관하다 해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JTBC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그 인터뷰, 정황을 얘기를 듣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중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JTBC에서 이 지배인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대한민국으로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게 됐다라는 거를 그 인터뷰를 한 종업원들은 폭로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킨타나 보고관도 만나서 결국 면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속임을 당해 입국했다는 점을 킨타나 보고관한테 알렸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인권위원회와 이
인터뷰를 했던 종업원들이 소통을 했는데도 예. 당시에 이 가장 많은 지적을 했던 것이 인권위원회가 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발표를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발표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느냐. 네. 이렇게 조사가 돼서 발표도 되지 않고 또 수사기관에 또 고발이 돼 있는데도 발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이 결국 한국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기관이나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지적을 했고, 이런 것은 굉장히 비양심적인 지연이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조사를 해서 인터뷰를 하고 피해자들과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발표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어떤 정부나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JTBC나 킨타나 보관의 얘기에 있어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발표를 지연하고 제대로 된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기소에 대해서 어떤 그 기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평양에 이제 8월 말에 한국에서 이제 조사 활동 마치신 분들은 이제 북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네.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런 결과에서 이제 어떤 조사 결과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평양에서는 19명 중국에 있었던 닝보에 있었던 그 북해외 식당 현장에 19명이 오전에서 근무를 하고 그 19명 중에 7명이 현장에서 12명이 납치돼 가는 상황을 알고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탈출한 7명의 종업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면담을 이 중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네네. 이전에도 그 연길에서 닝보로 식당 이동할 때. 예, 식당 이동한 게 있어서 말레이시아로 이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걸 지배인이 얘기했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수상할 여기지 않았고, 또 이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그 지배인이 여권들을 다 가지고 있었답니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리고 이 허모 씨가 또 굉장히 부채가 심각했다 이런 진술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니버스가 와서 국정원 직원과 허강일이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허강일이 국정원 팀장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국말로 좀 부하가 상사를 부르는 이런 얘기를 들은 그 조장 최래영이라는 친구가 이제 종업원들에게 지금 가면 안 된다. 알려가지고 그 2층에 있는 종업원들은 빠져나갔지만은 12명 종업원들은 미니버스 타고 이미 떠나버려. 이런 상황을 현장에서의 그 납치윤 현장에서의 그 진술을 7명 종업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말레이시아로 가는 것으로 알았지 대한민국으로 가는지 모르고 12명은 그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간 거죠. 그렇죠. 식당에서. 예, 그 내용이 지금 중간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부모님들 12명의 지금 남쪽에 유인 납치되어 온 12명의 종업원들의 어머님 10분과 또 아버님 2분, 총 12분을 만났고요. 그 내용이 가장 지금 가슴이 아픈데 그 당시만 해도 3년 뭐 4개월 5개월 동안 자녀를 보지 못했고 부모님들 모두가 딸들의 그 납치에 대해서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서 우리 딸이 보낸 그 편지 이런 걸 인용을 하면서 우리 딸이 조국과 부모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그 딸들이 남쪽으로 뭐 자발적으로 갔다 동경했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12명 그 딸들과 이별한 이후부터 이 부모님들이 심각한 질병과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다. 딸들이 그 대한민국으로 떠난 후에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서 많은 부모들이 지금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지만 북당국이 뭐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다른
어머님은 그 딸을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말기암에 걸려 있어서 아이고.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였고 결국 7명의 증언을 현장 목격한 증언과 JTBC에 인터뷰한 그 종업원 4명과 지배인의 이 진술이 아주 흡사하고 일치한다고 국제진상조사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당국이 확보한 핸드폰 그 허강일이 국정원 직원하고 통한 그 핸드폰 증거물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결국은 지배인의 네. 속임수에 넘어가서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표부로 강제적으로 납치되었다. 그래서 납치라는 형사범죄가 형성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중간 보고서를 평양에서 발표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제법률가 연맹 국제진상조사단에서 난가 보고를 오가면서 조사한 중간 보고서는 핵심은 12명의 종업원은 자의가 아니라 허강일 그리고 허강일 뒤에 있던 국정원에 의해서 납치된 사건이다. 지시에 따라서 그죠? 네. 허강일에 의해서 납치된 거죠. 네, 그런 이제 발표를 이제 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이번 이제 국제진상조사단이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 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변호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남쪽 정부는 꽁꽁 숨겨두고 어떤 진상규명이라는 노력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무기력하게 지금 조사를 해서 결과조차 제때 발표하지 못하고 지연하는 상황에서 국제진상조사단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모두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네. 이분들이 남과 북을 오가면서 특히나 남쪽에서는 들을 수 없는 북쪽 당국의 지원하에 북쪽으로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탈출했던 7명의 종업원 또 12명 종업원들의 가족까지 만나면서 남쪽에서는 비록 지배인과 종업원들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들을 만났던 JTBC 네. 인터뷰 이런 부분들 전달받으면서 한 단계 높은 진상규명 강제 수사권을 가지거나 한 어떤 공식적인 당국에 의한 독립적이고 어떤 철저한 조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3년 4개월 5개월 지금 6개월째가 돼서 이미 지연돼 있습니다. 지연돼 네.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진상규명할 시기가 이미 그렇죠. 늦춰주고 그러면 정의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죠. 진실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절망 상태에 있겠죠. 그렇죠. 진상규명할 의지를 포기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주 늦었지만 다행히 이 국제진상조사단 노력으로 인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어찌됐든가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고 네네. 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중간 보고서일 뿐입니다. 네. 최종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계세요. 네. 9월 말까지 유엔 인권이사에 제출합니다. 저는 그러면 유엔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되리라고 봅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지배인과 종업원 2명을 만나고도 이미 그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피해자와 가담해서 자백을 한 그 범죄자의 얘기를 통해서 이미 국가범죄일 수 있고 이건 피해자다. 네네.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갔고 그 그렇죠. 이후에 아무런 좀 더 진전된 조사가 없었고 북쪽과 관련된 외부의 조사는 독립적인 처음이죠. 조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특히나 북한 당국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인터뷰 내용은 생생하게 그 모든 인터뷰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절절한 그 심정 제가 전달을 못합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엔 인권이사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고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핸드폰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7명의 증언, 가족들의 얘기를 하면 과연 이 가족들을 이렇게 완전히 인위적으로 이 분리시킨 이 부분은 아마 유엔에 제가 여기 중간 보고서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1948년 세계 인권선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종업원들도 지금 부모와 이별해서 잠을 못 잘 것이고 북의 부모들은 더 당국이 철저한 지원을 받고 있어도 지금 하루하루 그 심리적인 그 장애를 겪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제
최종 보고서, 음.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단체에 정말 헌신적인 인권 옹호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변호사 분들이 남과 북을 오가면서 종합적인 결론 내린 거에 대해서 저는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것이 유엔 인권이사에 제출되고 거기에 따르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들려지면 과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무 손을 놓고 있고 전혀 조사도 되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고 이 상황이 과연 뭐 궤변밖에 늘어놓을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지금 이번 국제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활동의 이 무거운 그 의미를 알고 지금 뭐 늦은 정도가 아니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렇죠. 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됐을 때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12명 빨리 돌려보내라. 납치다 이런 북에서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한 3년 전이래요. 그렇게 돼서 지금 하여튼 이 전임 정권의 적폐 중에 적폐이고 최근에는 뭐 검찰 개혁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검찰이 이런 거 잘해야 제대로 된 개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적폐 청산도 이 사건의 적폐 중에 적폐 아닌가요? 어느 게 적폐예요? 도대체 이 사건보다 더 큰 적폐가 뭔가요? 남의 나라에서 공작을 해서 수년간 공작해서 사람들을 생이별하게 해서 납치 유인해 가서 선거에 이용해 먹었다. 이거보다 더한 그 중대 범죄, 반인도적 범죄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굉장히 이 첫째 가는 적폐 중에 적폐다. 네.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원 정보사 공동으로 저지른 범죄로 되었습니다. 이게 또 드러났습니다. 그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어쨌든 국제진상조사단이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고 9월 지금 유엔 총회 그때 그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인권이사회에 인권이사회. 제출을 하고 어떤 그 구체적인 뭐 구두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1년에 뭐 이렇게 저도 네. 그 시기 아마 9월 말까지 우선 서류로 제출을 하고 네네. 그걸 통해서 언론에다가 저희가 아마 자료, 보도 자료 내고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이슈화가 되면 유엔에 그 인권이사회에서 구두로도 이 내용을 발표도 하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북쪽의 가족들이나 그 탈출했던 그런 분들을 아마 유엔 무대에서 증언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남쪽에서도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또 유엔에 직접 가서 행사를 하는 그런 것까지 계속 저희는 이 사건을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고 국내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면 당연히 범죄잖아요. 국제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고 안타까운 거는 그래요.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북쪽의 가족들이 여기 서울에도 온다고 했으면 판문점에서라도 하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남북이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저는 안타깝고 왜 이 문제가 유엔으로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고 유엔에서는 한편으로 잘 됐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에 저희가 면담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왜 우리를 이 국제진상조사단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의 관할이 아니래요. 본인의 관할은 북의 정부가 저지른 자행한 북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이 관할이고 이 문제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저희를 만났어요. 킨타나 보호관도 원래 그 분의 임무는 북한 인권 특별 보호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왜 이 문제에 관심 가지는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유엔에서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가 자행한 인권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제가 킨타나 보호관님도 왜 이 문제를 다루십니까? 시각이 좀 제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르지 않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변호사고 관할이라는 거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왜 인권사무소가 서울에만 있죠?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소장님, 부소장님은 앉아서 수천 명을 만나요. 이 북에 대한 인권을 증언한다는 수천 명을 만나는데 그분이 합신센터를 몰라 제가. 그게 다 오염돼 있을 수 있다. 그 전에 6개월이나 그 전에 세뇌되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모르는 오염된 증언들을 들으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저희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고 기대가 컸습니다. 소장님하고 부소장님한테 면담을 해서 이 종업원들 좀 만나 주십시오. 북의 가족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문의를 했더니 이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중간 보고서에 뭐라고 하냐면요. 네. 국제진상조사단 분들이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소장과 부소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국가에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데 특정한 나라만을 조사하는 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게 초점 맞추기보다는 인권의 정치화를 유발하는 차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아까 킨타나 보고관도 남쪽에서 지배인과 2명을 종업원을 만났지만은 그분은 계속 북쪽 가서 가족들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러려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화하고 그죠? 허위 증언들에 해서 편승해서 유엔의 99.9%는 북의 정부에 대해서 비방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치 도화가된 발표를 하는 사람이 늘만 이 가죠. 문제에 관심 있다고 북쪽에서 들어와서 조사하시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을 해서 유엔에서의 인권 문제라는 게 정의롭지 못하구나. 자기들이 보는 눈으로만 보려고 하고 정말 인권 문제 심각한 게 바로 곁에 있는데도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외면하는 모습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더 씁쓸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국제진상조사단이 한국에 와서 우리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국가 인권위에 대해서 또 지적도 좀 했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국가인권위가 뭘 조사했고 어떤 결정이 나왔는지 좀 일단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도에도 이 사건이 기획 탈북이다 해서 어느 단체가 진정을 했어요. 네. 저희는 2018년 2월에 진정을 했어요. 그럼 빨리 했네요. 했고 네. 그러다가 2018년 7월에 직권 조사 결정을 했습니다. 직권 조사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인권 침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직권을 네네. 조사를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국몰이 좀 당했어요. 탈북자 단체에. 직권조사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18년 7월에 그 전에 5월 달에 어떤 JTBC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킨타나 보고관이 또 종업원 2분과 지배인을 만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피해자다. 네. 한국 정부는 신속히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해라. 이거 만약에 납치로 되는 엄청난 범죄를 신속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권조사 결정을 했고요. 네네. 그의 JTBC 작년에 보도가 나고 나서 민변 TF는 뭘 했을까요?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어디서 조사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범죄 행위는. 검찰은 뭐 하고 있죠? 손 안 대고 있죠. 가만히 있죠. 네. 검찰에 면담을 하니까 뭐라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모니터링을 하고 지켜보고 있대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조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막는 거네. 흔히 말하는 돌려막는 거죠. 강제조사권이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뭘 하면 되냐면 범죄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신속하게 수사 의뢰를 하면 돼요.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12명을 조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서 거부한다 그러면 우리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강제조사권도 없고 못했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사람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소개를 받을까? JTBC. JTBC가 가진 취재한 많은 정보. 그 다음에 JTBC가 인터뷰한 종업원들, 또 지배인들. 지배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믿었어요. 나중에 절망을 해요. 이 발표를 안 하니까. 조사가
마무리됐으면 빨리 결정을 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에 의뢰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 발표는 어떻게 되냐? 납치 이윤과 관련돼서는 국가기관이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납치 이윤 과정의 긴박한 순간에 지배인과 정보사 담당 직원과의 통화, 핸드폰 통화 녹음, 그걸 백업을 못했대요. 바빠서. 정보사 담당 직원이. 국정원의 군조정팀장이 그걸 버리라 했대요. 그래서 한강에 버렸어요. 그 대포폰은 번호도 몰라. 그러니까 통화 내역도 알 수 없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을 때 납득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증거인멸행위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검찰에다가 이거 빨리 강제조 사건을 해서 이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 국가인권위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면서도 정보사 담당 직원과 국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는데 일부 허강일과 정보사 팀 담당 직원과 이메일이라든가 녹음한 게 있대요. 그건 또 녹음을 했어. 허강일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19명을 다 토론하고 탈북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빠지는 거예요. 허강일이가 이 마치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서 토론해서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갈 테니 좀 지원해달라는 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허강일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머지 12명 종업원들 의사를 직접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허강일 말만 믿었는데 허강일이가 19명 다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싫다고 한 사람 가고 나머지는 다 동의해서 오는 걸로 허강일 말만 믿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지금 이번에 국가인권에 조사했던 5명이 전부 다 납치됐다 모르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허강일이 개인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가지고 들어온 걸로. 그리고 그 이메일이나 녹음은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 중국에서 국정원이 개입해서 납치해온다 그러면 국정원이 도와줄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 대사관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허강일한테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기가 대한민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서 지배인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다 약점 잡은 거 협박한 거잖아요. 그거 누가 시켰어요? 국정원. 그렇지만은 이메일이나 여기에는 어떻게 해놔야겠어요? 위장. 허강일이가 뭔가 한 거 도와주는 것처럼. 아니 그건 저는 난 놓고 기억자예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남의 나라에 가지고 그런 거 해가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긴박한 순간에 막 허강일이와 통화하고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버렸다. 이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발표라서 제가 한심하다 그러는 것이고요. 네.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 없는데 허강일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네. 왜냐하면 5명 진술을 배척할 수가 없잖아요. 일치하잖아요. 허강일도 그렇게 얘기하고 5명이 자기가 하고 그렇게 협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7명은 JTBC에 나온 적도 없고 어디 있었냐? 다 합신센터에서 진술한 게 있어. 합신센터에서 진술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7명, 나머지 7명의 진술을.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만나야죠. 자의적인 입국이라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7명은 자의적인 입국이래요. 국가인권위원회 만나보지도 않고. 그 진술 써가지고. 그러면서 그것만으로는 좀 욕 들을 것 같으니까 네. 북쪽에 7명이 달아난 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네. 이미 7명이 달아났는데 나머지 12명이 그 달아난 거 사람이 없어졌은 거 알았으면 남한으로 가는 걸 왜 몰랐겠냐. 이게 상식에 부합된다. 이러면서 7명이 그 합신센터에서 얘기했던 진술서 근거로 해서 다수 7명은 자의적으로 입국했다. 한 것으로 보인다. 너무 지금 이거는 북쪽에 7명이 기자회견하고 그 현장에 생생하게 얘기하고 국제진상조사단이 그 듣고 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JTBC에서 그 4명 그리고 그 인터뷰하지 않은 1명이 있어요. 이 1명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이 1명이 절절하게 얘기한 거 다 무시하고 그 허강일 말은 믿을 수 없고 허강일이가 나쁜 놈이다? 이거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종북몰이 안 당하면 답니까? 제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독립기구임을 저버렸고 정무적 고려를 안 해야 되는데 정무적 고려를 했고 종북몰이를 안 당해야 돼요. 누가 안 당해야 돼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납치인 범죄라고 발표하는 경우에 이게 종북몰이를 당하잖아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돼.
그래서 제가 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죽은 기구다. 죽은 게 사망했다. 네. 그럼 도대체 지금 이러한 기구에서 이렇게 진상조사를 결국 시간만 늦춰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이드라인이 돼버릴 수 있어요. 저희가 납치인 범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기각하고 위법부당한 찾아볼 수 없고 이런 허강일이 말이 믿기 어렵다. 이메일 몇 개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검찰 개혁되지 않은 검찰이 조사를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할 리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니터링하는 그 검찰이 안 하겠죠. 네. 그러리라고 봐서 제가 너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3년 전에 혹은 2017년 문제를 풀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 사건은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남과 북과 대화도 하고 그럴 때 북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보내달라. 이슈가 됐었죠. 그렇게 해서 그때 서로 뭔가 했더라면 이게 지금 이렇게 꼬이지 않았는데 결국 범죄를 저지른 쪽은 남쪽, 박근혜 정권하에서 국정원과 기무사 이렇게 저지른 사건이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사건이 돼버린 거고, 어쨌든 중간 보고 나왔고 이제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된다라면 유엔 인권 이사회가 아무리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 인권만을 다뤄오는 좀 불공정한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생생한 증언이 있고, 네. 그죠? 국제 그 법률가 단체 중에 국제민주법률가 협회는 세계 인권 선언을 기초한 참여하신 변호사들이에요. 네. 그리고 유엔에서 인정을 하는 발언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거기 유엔에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아시아태평양 법률가연맹을 종북몰이 할 수 있을까요? 거기 종북몰이 해보세요 거기서. 그러면 유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엔에서는 종북몰이가 안 통해요. 그렇죠. 여기만 통해요. 여기 우리 국내에서만.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임 정권의 적폐를 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해결을 못하냐? 혹시 이 질문하면 네, 뭐라고 답하죠? 간단해요. 이거는 이것도 국가보안법의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가보안법에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영향력 하에 여론과 종북몰이가 통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국제 범죄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북보다 못한 사람. 그럼 북에 어떻게 돼요? 사과해야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북은 오로지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로지 많아요. 나쁜 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많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월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체제 우월. 그렇죠. 대한민국이. 예. 근데 정권은 바뀌었는데 그걸 인정을 했다. 전임 정권이 잘못했다. 그걸 전임 정권이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심각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북의 소행, 조작된 사건이든 뭐든 다 북은 나쁘고 헐뜯고 이런 뭐 테러 행위 막 했는데 정작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잖아요. 이걸 인정을 하자니 이 자신 없는 거죠. 국가보안법 하에 영향력 하에 세뇌당한 수많은 종북몰이 여론이 두려운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정의를 실현할 용기가 없고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의 이 체제는 파시즘 체제는 무서운 겁니다. 이 공포 속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힘을 길러야만이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개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까지 이 3년 2016년에 발생한 사건이 진상규명이 대뻔하게 안 됐고 막혔고 그런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이 우리 사회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그렇죠. 시스템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논리를 잘못 극복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요 저는. 네. 뭐 이제 국가보안법 논리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사회가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여전히 진상규명에 막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과제는 이 국가보안법이란 문제를 정말 시대의 발전에 맞게 그리고 특히 남과 북의 정상이 3번이나 만났고 그럼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두 만나고. 번이나 만났고 또 곧 만날 수도 있다고 트럼프만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넘어갔다 왔다 뭐 칭찬하고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하면 돼요. 네. 그리고 그게 관계 발전이에요. 남북 관계가 발전하는 건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돼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남북 관계 발전될 수가 없어요.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렇죠. 이게 국가보안법이 무슨 사문화된 적도 없고 이게 시퍼렇게 파시즘 체제인데 이걸 걷어치우면 그죠? 소위 그 뭐 수구 꼴통들이 없어져야 돼. 이 영향력이 있고 이 영향력 하에 국가기관이나 다 한쪽은 줄 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영향력이 실제 하고 있거든요. 실제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종북몰이를 지금까지 수구 그 보수 세력들이 기득권 유지로 끊임없이 사용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좀 이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남북관계 발전에 이 사건 발전을 위한 거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부모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뭐 용기 있는 사람이 사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과하고 함으로써 우리 잘못했구나. 우리가 보는 상황이 이렇게 수기득권 이 종북머리에서 우리가 항상 갇혀 살았구나. 이런 게 돼야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과 환경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의 진상규명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방송 조작을 하다 보면 결론은 늘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게 분단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뒤틀어졌고 수많은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 안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계속 이걸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3년 한 5개월 된 북해 식당 종업 문제를 얘기를 저희가 일단 그 국제진상조사단의 결과에 가지고 중간 보고서 갖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후에 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이 사건이 제대로 빠르게 해결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희는 이 사건이 해결될 때 끝까지 이제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갈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니루퍼 바구아 그 인도 변호사님이 78세 연세이신데 네. 남과 북을 오가면서 분단의 고통을 우리보다 더 절절하게 느끼셨대요. 그 가족들의 그 지금 상황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 네. 정부가 빨리 이 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한 모든 수단 노력을 동원해줘. 이 얘기가 중간 보고서 나옵니다. 지금 네. 이 얘기를 뭐 체제 대결 뭐 이념 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죠? 가족들의 재결합 서울에서든 만나게 해주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죠? 가족들끼리 얘기하게 해주고 그거 보장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진상규명 이제 해야죠. 강제수 사건 가지고 이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아직도 뭐 여기 이 비정상적 구조 속에서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깎고 뭐 어디 하듯이 삭발투쟁을 해야 이게 지금 그 돌아가는 의사고, 응? 가만히 여기 와가지고 여기 옷 입고 여기 그 저기 치장하면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겁니까? 택도 없는 소리들을 지금 하면서 몇 명이 가냐 이거 아주 그냥 주변에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화부터 내는데 좀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이게 좀 사람 잡는 생소리 하기 전에 진상규명 하고 가족들 재결합할 수 있게 좀 합시다. 이것도 국가보안법 때문이니까 좀 정상적 사회로 좀 만들기를 호소를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조작 15번째에서는 2016년 4월에 발생한 북해 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국제진상조사단이 남과 북을 오고보면서 밝혔던 진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 오늘 15번째 방송 조작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